자, 그러면 다음엔 회계 분류하고 나서요. 회계를 분류를 하는 방법은 물론 다양한 분류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수업 목적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회계는 바로 뭐냐? 그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것인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때 회계는 이 회계 정보를 누가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 분류를 하면 회계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회계 종류는 두 가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재무회계, 무엇을 관리회계라고 하는가 살펴보면 2번 읽어볼게요.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한편 제조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한 원가회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우리 시험에서 그 과목이 회계 과목은요, 회계 원리가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 중에서 재무회계라는 부분이 약 80%에 해당하는 32문제, 정확히 32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나중에 시험 공고가 나올 때는 재무회계에서 32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세부적인 과목 구분 없음 이렇게 아예 시험이 공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이 40문제로 확대된 것이 지난 9회 시험부터거든요. 9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치루어지는 동안 재무회계가 31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고요. 나머지는 계속 32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원가 및 관리회계 부분이 통상적으로 8문제, 한 번 9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회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 금방 회계의 종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이 원가회계는 뭡니까?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지만, 이 원가회계는 그 분류에 안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관리회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분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관리회계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어쨌든 회계를 분류를 하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는 뭐냐? 물론 시험에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자, 여기 도대체 재무회계의 특징과 관리회계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있죠. 다음 중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였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류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시험에 앞으로 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최소한 회계 공부를 한다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것 같으면 재무회계는 뭐냐? 흔히들 말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이때 외부 정보 이용자는요, 다양하고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정보의 내용은요, 반드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 공식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원칙을 지켜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구나. 근데 관리회계는요, 그 기업의 소수의 높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회계는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원칙을 지켜서 무엇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수단, 우리는 이걸 재무보고서라고 말을 해요.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수단을 재무보고서라고 말합니다. 역시 꽤 많은 책에는 재무회계의 보고수단은 재무제표다라고 나와 있는 책들은 있는데 잘못됐고요. 재무회계의 보고수단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보고서입니다. 물론 이 재무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의 보고수단은 재무제표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만 이 말은 맞죠. 재무회계의 핵심을 이루는 보고수단 또는 재무회계 가장 주된 보고수단은 재무제표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럼 재무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차이는 뭐냐? 바로 재무보고서는 이 재무제표에다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서 기타 사업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신문 보도 내용이라든가 어떤 경영자의 방침 같은 것들도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재무제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까지 다 합친 거. 우리는 이걸 재무보고서라고 해요. 그럼 관리의 보고수단은 뭐냐? 책에는 특수목적의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재무회계는 재무보고서로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 관리회계는 소수의 높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걸로나 재보고를 하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보의 범위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재무회계는 이 정보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통일된 원칙을 지키고 제공하기로 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포괄적인 정보하고 나왔어요. 다만 관리에게는 제공하기로 한 모든 정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키는 것만 보고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부분적이고 특정한 정보라고 나와 있고요. 정보의 성격 하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일단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관리에게는 시키는 것만 보고하면 돼요. 그럼 경영자라든가 좀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직원들한테 시킬 때는 자기들이 시키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부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언제 보고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약속한 그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반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관리에게는 언제 보고하느냐? 시킬 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야 그거 보고서 올려라. 그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한다는 거죠. 자,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재무회계 정보는 어떻게 됐냐? 지나온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보 위주다. 꽤 많은 책에서 여기서는 과거 지향적이다라고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이 어려운 공부에서 과거 고조선 조선시대로 돌아갈 일이 있는가? 과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보 위주란 얘기죠. 근데 관리에게는요 미래 지향적이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관리에게 정보는 과거 정보일 수도 있고 미래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